엄마, 다음부터는 오지 마. 그 말은 운동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제 딸이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외면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아이가 남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는 그 순간. 오늘 이야기는요, 늦게 엄마가 된 한 여자가 딸에게서 점점 멀어지다가 다시 손을 잡게 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이건 남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느끼실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날 운동의 이야기부터 처음부터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운동의 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은 오랜만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아이들보다 더 들뜬 건 부모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히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햇빛이 강해서 모자를 눌러 쓰고 다른 부모들 틈에 섞이지 않으려 애쓰면서요. 그때였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야, 쟤네 엄마 아니야 할머니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바람을 타고 또렷하게, 너무도 또렷하게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운동장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아이들은 웃고 부모들은 손을 흔들고 선생님들은 마이크로 무언가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 순간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저를 보고 있을까봐,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면 그 눈빛 속에서 제가 읽게 될 것들이 두려워서 그때 멀리서 희주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아이의 표정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표정이었습니다. 당황, 부끄러움 그리고 외면. 희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마치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날 운동회가 끝날 때까지 희주는 단 한 번도 제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희주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어떤 말을 해도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그냥 핸들만 잡고 앞만 보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희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짧게, 아주 짧게. 엄마 다음부터는 안 와도 돼. 그 말이 이상하게 더 아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괜찮다는 듯이,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집에 도착해서 희주가 먼저 들어가고 저는 차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동을 끄고 핸들 위에 이마를 얹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한참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희주를 처음 품에 안던 날 사진. 43세 제가 얼마나 떨리는 손으로 그 아이를 안았는지 사진 속에서도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 하나면 됐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라면 뭐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저를 모른 척 돌아섰습니다. 이게 제 잘못일까요? 늦게 낳은 것이 죄인 걸까요? 이 나이에 엄마가 된 것이 희주에게 짐이 된 걸까요? 그 밤 저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없는 게 이 아이에게 더 편한 건 아닐까 하고 그 생각이 하도 아파서 저는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감았는데 꿈속에서도 희주의 그 표정이 자꾸만 나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뒷모습, 그 짧은 한마디. 안 와도 돼. 그 말이 새벽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 그날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쌓여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43세 이 아이를 낳게 됐는지,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저는 언제나 구석에 서서 섞이지 않으려 했는지,
그걸 이야기하려면 조금 더 먼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저는 지금의 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차고 목소리도 크고 웬만한 일에는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랬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제 할 말은 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끝까지 따지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조용해진 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깎이고 다른 결과였습니다. 25에 처음 취직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였는데 그 당시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나왔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 했고 배우고 싶어서 먼저 손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텼는데 진급 명단에서 제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같은 해 입사한 남자 동기 둘은 올라갔고 저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유는 묻지도 않고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억울했지만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믿으면서 30이 넘어서 이직했습니다. 더 큰 회사였고 조건도 나아졌습니다. 처음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알았습니다. 달라진 건 회사 이름뿐이었다는 것을. 여자 직원은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겼고 저는 늘 그 선 안쪽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그 와중에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33이었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담이 없었고 말이 잘 통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대게 되었습니다. 3년을 만났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의 미래를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6, 그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이. 그 한 글자가 3년을 한 번에 지워버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나이가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다녔지만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갔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렸습니다. 친구들이 연락을 해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꽤 긴 터널이었는데 그 안에 있을 때는 얼마나 깊은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38이 되던 해 지인 소개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조용하고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냥 밥 한 번 먹고 끝나는 자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말할 때 끝까지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간에 끊거나 제 말 위에 자기 말을 얹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몇 번 더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오랫동안 닫아뒀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40이 되던 해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늦은 결혼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이 나이에 결혼이 무슨 소용이냐, 아이는 낳을 수 있겠냐, 걱정 반 호기심 반 어린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이 생각은 처음엔 없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무엇보다 둘이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아이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니 그게 점점 커졌습니다. 42의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하고 나오는 길 저는 주차장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그때는 구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냥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리고 43, 희주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그 아이 얼굴을 봤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붉고 눈도 제대로 못 뜨는 그 아이를. 그러다가 그 아이가 제 손가락을 꼭 쥐는 순간 그때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데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냉정했습니다. 희주가 태어나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나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몸이 무거웠고 출산 이후에는 회복이 더뎠습니다. 젊은 산모들은 며칠 만에 걸어 다닌다고 했는데 저는 2주가 지나도록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도 저는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산모들은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고 43세 저는 그 공간에서 분명히 달랐습니다. 직접 뭐라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가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굳이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희주가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피곤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에 젖을 먹이면서도 이상하게 행복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제 품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게 견딜만 했습니다. 희주는 유독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낯선 소리에 잘 놀라고 낯선 사람 앞에서는 꼭 제 품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이 안아줬습니다. 더 많이 곁에 있었습니다. 어딜 가도 희주를 데리고 다녔고 잠깐이라도 떨어지면 불안했습니다. 남편은 가끔 그랬습니다. 너무 꽉 쥐고 있는 거 아니냐고. 아이도 숨을 쉬어야 한다고.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손을 놓기가 무서웠습니다. 늦게 얻은 아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라도 아프면, 혹시라도 다치면 그 걱정이 늘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다른 엄마들보다 더 조심했고 더 살폈습니다. 어쩌면 그게 희주에게는 조금 답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도 같습니다. 희주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불안했습니다. 혹시 친구들이 잘 받아줄까? 선생님은 잘 챙겨줄까? 밥은 잘 먹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희주 손을 잡고 들어가는데 다른 엄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엄마들이었습니다. 활기차고 생기 있고 선생님들과도 금세 친해지는 그 모습이 괜히 저와 대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꾸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어린이집 앞에서는 늘 그랬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그 무리에 자연스럽게 끼지 못했습니다. 나이 차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대화 주제가 달랐고 공유하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젊은 엄마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빠르게 친해졌고 저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구석으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희주는 그런 저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아이들은 다 압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압니다. 엄마가 왜 저쪽에 혼자 서 있는지, 왜 다른 엄마들처럼 웃으며 이야기하지 않는지, 희주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게 얼마나 아이 마음에 쌓이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은 건 희주가 어린이집 4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희주가 집에 돌아오더니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물었습니다. 오늘 친구가 엄마 보고 할머니래 하고 그 말을 전하는 희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라 그 말이 얼마나 아픈 말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그런데 그날 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봤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흰머리가 꽤 늘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도 깊어져 있었습니다. 피부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46. 그 나이가 거울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희주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걱정됐습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중학교에 가면 그때마다 이 말을 들어야 할 텐데 희주는 그걸 어떻게 견딜까? 저 때문에 상처받을 날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 걱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이 됐습니다. 희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학원 앞에서, 심지어 마트에서도 아이들은 무심하게 내뱉었고 그 말들은 무심하지 않게 쌓였습니다. 희주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학교 이야기를 꺼내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괜찮겠지, 곧 나아지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운동의 날 희주의 그 뒷모습을 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모른 척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눈을 감는다고 희주의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건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운동의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희주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방문 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새근새근 자고 있는 그 얼굴이 너무 어려 보였습니다. 아직 10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친구한테 상처받고 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그걸 삼키고 잠든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학교 행사에는 가지 않겠다고, 운동회도 참관 수업도 학부모 총회도 희주가 불편해한다면 제가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희주를 위한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희주를 위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이 더 상처받지 않으려는 결심이었습니다. 참관 수업 날이 됐습니다. 알림장에 날짜가 적혀 있는 걸 봤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희주도 그날 아침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올 거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하려다 멈추고 밥을 하려다 멈추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시간이 가는 걸 봤습니다. 머릿속에는 자꾸 희주 교실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창가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희주 자리 옆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희주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희주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오늘 수업 어땠어? 하고 희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랬어 라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희주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날이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 아무 일도 없는 날들이 쌓이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희주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핸드폰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그냥 조용히 먹고 일어났습니다. 저와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이 어색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색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나누지 않게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와 딸 사이에 있어야 할 무언가가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희주가 방에 들어가고 나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희주가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냐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춘기가 조금 이른 것 같다고, 다 그런 시기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춘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희주와 저 사이에 생긴 거리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벌어져 있다는 것을. 그 즈음이었습니다. 반에서 생일 파티 초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희주한테 우연히 들었습니다. 누구 생일이야 하고 물었더니 희주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은지라고. 친한 친구야 하고 물으니까 응, 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선물 사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희주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희주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 혼자 살게 라고. 혼자 살게. 10살짜리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넘겼습니다. 그날 밤 희주가 잠든 뒤 저는 희주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저 없이 모든 걸 해결하려 했을까? 언제부터 저를 필요 없는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한 걸까? 아니, 필요 없다기보다는 있으면 불편한 사람.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서 더 아팠습니다. 생일 파티 당일 희주는 혼자 선물을 사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배웅도 못하고 창문으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작은 가방을 메고 골목을 돌아 사라지는 희주의 뒷모습이 운동의 날 고개를 돌리던 그 뒷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희주의 친구 엄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은지 엄마. 희주가 생일 파티 이야기를 할 때 유독 자주 나오는 이름이었습니다. 은지 엄마가 간식을 만들어줬다고, 은지 엄마가 같이 놀아줬다고, 한 번은 은진에 가서 저녁까지 먹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희주가 친한 친구네 집에 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반복될수록 마음 한켠에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서운함인지 불안함인지 정확히 뭔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희주가 저한테 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그 집에서 하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 제가 채워주지 못한 자리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채우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자꾸 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희주의 일기장을 보려 한 건 아니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책상 위에서 떨어진 것을 집어들었는데 펼쳐진 채로 떨어진 탓에 그 안에 쓰인 글자들이 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은지 엄마는 내 말을 다 들어줘서 좋아. 우리 엄마한테는 말하기 어려워. 저는 그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날 이후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는 말하기 어려워. 그 문장이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잠을 청하다가도 그 문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일기장에 혼자 적어 내려간 그 말이 어떤 말보다도 깊이 박혔습니다. 누가 면전에서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아픔이었습니다. 그건 칼에 베이는 것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안쪽부터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스스로에게 자꾸 물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희주가 말 걸기 어려운 엄마가 됐을까?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 이런 거리가 생긴 걸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희주가 어렸을 때는 달랐습니다. 뭐든 이야기했고 자다가 깨서 엄마하고 부르면 달려갔고 그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듣는 사람이 아니라 걱정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희주가 무슨 말을 하면 들어주기보다 먼저 조심해,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감정보다 제 불안이 앞섰습니다. 희주는 그걸 느꼈을 겁니다. 말해봤자 엄마는 걱정만 한다고. 말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점점 말을 줄인 것일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일기장에 그 문장이 된 것이겠지요. 저는 그걸 인정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인정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희주한테 다가가서 앞으로는 다 말해도 된다고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미 굳어버린 거리가 하루아침에 좁혀질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희주가 어색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다가 조금씩 달라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희주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같은 막연한 말 말고. 오늘 체육 있었지? 뭐 했어? 급식 뭐 나왔어? 이런 작고 구체적인 것들을. 희주는 처음엔 그냥 짧게 대답했습니다. 별로였어. 모르겠어. 그냥. 그래도 저는 계속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도 억지로 늘리려 하지 않고 그냥 짧더라도 매일 했습니다. 그렇게 2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희주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수학시험 망쳤다고. 대뜸 그렇게 말하고는 가방을 던지듯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랬어 라고만 했습니다. 왜 그랬어? 공부를 더 해야지. 같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희주는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털썩 앉아서 오늘 시험 문제가 이상했다고, 선생님이 범위를 잘못 말해줬다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이야기였지만 저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자리를 잡기도 전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희주 담임 선생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학부모 상담 주간이 있으니 신청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희주는 분명 오지 않았으면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담임 선생님을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희주한테 물어봤습니다. 넌지시 상담 신청할까 하고. 희주는 대답 대신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뭘 하러 라고 했습니다. 뭘 하러? 그 말이 거절인지 아닌지 애매했지만 저는 일단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희주가 그 이후로 유독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더 짧게 대답했고 밥을 먹을 때도 핸드폰만 봤습니다. 뭔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희주가 먼저 이야기할 때까지. 그런데 희주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희주가 방에서 나오더니 냉장고를 열고 뭔가를 꺼내 먹으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말했습니다. 은지 엄마가 학교 앞에 카페 생겼다고 거기 데려간대. 저는 아 그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또 그 이름이구나 싶었습니다. 은지 엄마. 그 사람이 희주 삶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어느 순간부터 제 자리보다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질투라고 하면 우스울 수도 있습니다. 아이 친구 엄마한테 질투를 느끼는 게. 그런데 그게 질투가 아니면 뭔지 몰랐습니다. 희주가 저한테 하지 않는 이야기를 그 사람한테 하고 저와 가지 않는 곳을 그 사람과 가고 그 사람은 희주 나이에 맞는 엄마였고 저는 그렇지 않은 엄마였습니다. 그게 제 잘못인지 세상이 잘못된 건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다는 것도. 그렇게 답을 못 찾고 있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희주가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해서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두드렸는데도 조용했습니다. 살짝 문을 열었더니 희주가 침대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자는 건가 싶었는데 어깨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희주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희주는 한참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면서 이불에 얼굴을 묻고 저는 그 옆에서 그냥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희주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은지한테 엄청 상처받았어. 그 말이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저한테 말해줬다는 것이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 같았습니다. 저는 그래, 말해봐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끝까지. 그날 희주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희주가 그날 밤 이야기한 건 은지와의 다툼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친구 사이의 갈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희주가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놓을수록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발단은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반 아이들 사이에서 단톡방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희주도 처음엔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채팅이 뜸해졌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다른 방이 새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희주만 빠진 채로. 희주는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은지한테서. 은지가 실수인 척 캡처 화면을 보내왔는데 그 안에 희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희주 엄마가 할머니라서 같이 다니기 창피하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거기에 은지도 있었습니다. 웃음 이모티콘을 달고. 희주는 그걸 보고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은지한테 왜 그랬냐고 따지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읽고 창을 닫고 혼자 방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그러다가 결국 울어버렸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희주 엄마가 할머니라서 창피하다는 말. 그 말이 아이들 사이에서 돌고 있었다는 것. 희주가 그걸 보고도 혼자 삭혔다는 것. 분노인지 미안함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희주한테 물었습니다. 그 방에 누가 있었는지 아냐고. 희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은지가 캡처를 보내줬는데 일부만 보였다고. 그리고 그걸 본 순간 더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닫아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희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나 사실 은지가 그 방에 있다는 게 제일 속상해. 엄마 욕한 것보다. 그 말에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희주한테 은지는 그냥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학교 행사에 가지 않는 동안 희주가 가장 많이 기댄 아이였습니다. 은지 엄마 이야기를 자주 한 것도, 은지네 집에 자주 간 것도 결국 희주에게 그 아이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 아이가 그 방에 있었다는 것. 희주한테는 그게 배신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저는 희주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속상했겠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따지거나 은지를 나쁜 아이라고 하거나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자거나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많이 속상했겠다. 그 말만 했습니다. 희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희주는 제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자기 방에서 자겠다고 해서 그 이후로는 거의 없던 일이었습니다. 희주가 잠든 뒤 저는 오래도록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래 혼자 버텨왔는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삼켜왔는지, 그게 너무 미안해서 말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희주는 언제 그랬냐는 듯 씩씩하게 밥을 먹고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상하게 그럽니다. 밤새 울다가도 아침이 되면 멀쩡한 얼굴을 하고 일어납니다. 그게 어른보다 나은 건지 아직 다 소화를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희주는 가방을 메고 현관에 섰습니다. 그때 저도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희주가 의아한 얼굴로 봤습니다. 어디가 라고 했습니다. 저는 같이 가 라고 했습니다. 희주가 잠깐 멈췄습니다.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싫다고 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희주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오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희주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우리는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가끔 희주가 발로 돌멩이를 툭 차기도 하고 저는 그걸 보면서 걷기도 하고 학교 앞에 다 와서였습니다. 희주가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짧게 안았습니다. 5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돌아서서 교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희주가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꽉 찼습니다. 이 아이와의 사이가 조금씩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
실처럼 가늘지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 그게 그날 아침 저를 한참 그 자리에 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 희주가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물으니까 희주가 대답했습니다. 은지가 오늘 학교에서 나한테 먼저 말 걸었어. 저는 그래서 하고 기다렸습니다. 희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캡처 보낸 거 사과하더라고. 그 방에 있던 거 미안하다고. 근데 엄마.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은지가 그 방에 있는 게 싫었던 게 아니래.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한 게 미안한 거래. 같이 웃은 건 그냥 분위기상 그랬던 거라고. 저는 희주 표정을 살폈습니다. 희주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분위기상?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분위기상 친구 엄마 욕하는 방에서 웃을 수 있는 거냐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희주는 한참 있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냥 모르겠어. 계속 친하게 지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혼자 고민하기엔 너무 무거운 것들이었습니다. 우정이 뭔지, 배신이 뭔지, 용서가 뭔지. 그걸 아직 다 알기도 전에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희주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어른의 말로 정리해주면 쉬울 것 같지만 그게 과연 희주한테 맞는 말일까? 섣불리 판단해주는 것보다 희주 스스로 느끼고 결정하도록 두는 게 나을까?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도 전에 다음 날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햇볕이 잘 들어서 빨래도 잘 마르고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음악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희주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학교로 와주실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희주가 친구와 다퉜는데 직접 오셔서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빨래를 내려놓고 바로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학교까지 가는 내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희주가 다쳤나, 누가 희주를 때렸나, 아니면 희주가 누군가를 다치게 한 건가. 그 10분이 1시간처럼 길었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었을 때 희주는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울고 있는 한 아이와 그 아이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대강 느꼈습니다. 희주가 가해자 쪽에 서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희주가 같은 반아이를 밀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서 손을 짚었고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놀랐다고. 그래서 그 아이 어머니께서 학교로 오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희주를 바라봤습니다. 희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발끝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물어본 건데요. 왜 너희 엄마는 할머니냐고요. 그 말이 교무실 안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선생님도 그 아이 어머니도 모두 잠깐 멈췄습니다. 저도 멈췄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각자 다르게 느끼면서 모두가 잠깐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희주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기 직전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만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잖아.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건 전에도 같은 말을 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 또 참다가 오늘 결국 터진 것이었습니다.
희주가 그 아이를 밀었던 건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쌓인 것이 한 번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친구를 미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애가 다칠 수도 있었는데.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희주가 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어도 사람을 미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머니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화가 났습니다. 내 아이가 왜 그 아이를 밀었는지, 그 전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그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밀었다는 결과만 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억울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희주가 밀었고 그건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이가 희주한테 한 말도 있습니다. 왜 너희 엄마는 할머니냐고 한 게 오늘만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같이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중간에서 말을 받았습니다. 두 분 말씀이 다 맞고 양쪽 다 아이들이 상처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희주는 교무실에서 나오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희주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교문 밖으로 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와서야 희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나 혼나야 해? 저는 희주를 봤습니다. 그 눈이 겁먹은 것 같기도 하고 지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 라고 했습니다. 희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면 안 됐어. 그건 맞아. 근데 그것보다 먼저 엄마가 미안해. 희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희주가 그 말을 그렇게 오래 들어왔는데 엄마가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그게 더 잘못된 거야. 희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저는 희주를 안았습니다. 희주는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제 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학교 앞 골목,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둘이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아이를 꼭 안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예전의 조용함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할 말이 없어서 조용했다면 그날은 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서 조용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희주는 씻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희주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걸 들었습니다. 뭔가를 뒤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희주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희주가 갓난아기였을 때 제가 안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43세 제가 희주를 품에 안고 웃고 있는 사진. 저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희주가 그 사진을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거 내 방에 둬도 돼?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희주는 사진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뒤돌아서 다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유로.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시작일 수도 있다고. 무너졌던 것들이 아주 천천히 다시 쌓이기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순순히 두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 나타난 건 학교 앞이었습니다. 희주를 데리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교무실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며칠째 희주를 직접 데리러 갔습니다.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있고 싶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 와서 섰습니다. 또래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잘 차려입었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였지만 어딘가 훨씬 더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문 쪽을 보면서 희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몇 학년 어머님이세요? 하고 저는 3학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도 3학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물었습니다. 희주라고 했더니 잠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은지 같은 반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은지 어머니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희주 일기장에 나왔던 그 이름의 주인이 희주가 저한테 하지 않는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사람. 저 대신 희주 옆에 있어줬다는 사람. 저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반갑게 웃으면서 아, 그렇군요. 라고만 했습니다. 은지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희주 이야기를 잘 들었다고 했습니다. 은지한테 단단히 혼냈다고도 했습니다. 그 단톡방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말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끼리 있는 일이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는 말 뒤에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인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설마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희주가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희주한테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위축돼 있어요. 어머님도 그 부분은 아시잖아요.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틀린 말이었으면 차라리 화를 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희주가 힘들어했다는 것도 위축돼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원인이라는 것도. 그래도 저는 그 말을 이 사람한테 들어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은지 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뭐 어쩌라는 게 아니라 그냥 희주가 안쓰러워서요. 아이가 학교에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머님도 그걸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요.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요.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제가 신경을 안 쓴 것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희주를 방치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학교 앞에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더 보지 않았습니다. 마침 교문이 열리면서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희주가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희주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 옆으로 은지도 나왔습니다. 은지는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 하고 달려갔습니다. 은지 어머니는 은지를 안아주면서 저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희주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희주가 걸으면서 물었습니다. 저분이랑 얘기했어? 저는 응, 은지 엄마더라 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희주는 아 하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지 어머니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오래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였습니다. 그 사람은 희주가 안쓰럽다고 했지만 정작 해결책을 제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더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제 잘못이라는 걸 확인시켜 준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희주가 학교에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상처받는 걸 내가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었습니다. 제가 젊어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나이를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희주 친구들 입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지기를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뭘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달라지는 것, 숨지 않는 것, 피하지 않는 것, 구석에 서 있지 않는 것, 모자를 눌러쓰고 틈에 끼지 않으려 하지 않는 것, 학교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것, 희주 옆에 당당히 있는 것.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오래 움츠러든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시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은지 어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학교 앞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아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였습니다. 그것도 같은 동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도 놀랐고 그 사람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탔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 둘이 있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같은 동이었네요 하고 저는 그러네요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몇 층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8층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잠깐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8층인데요. 복도식 아파트였습니다. 8층에는 새 집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복도를 걸어가는데 그 사람이 멈춰 선 곳이 저희 집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은지 어머니는 희주 집 옆집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한동안 멍했습니다. 희주가 은진의 집에 자주 갔다고 했는데 그게 다른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동안 희주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옆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밤 저는 거실에 앉아서 옆집 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 너머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갔는지, 희주가 저한테 하지 못한 말들을 얼마나 많이 그쪽에다 했는지, 그게 그날 밤 저를 가장 오래 붙들어 놓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벽 너머에서 뭔가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들렸습니다. 희주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은지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희주가 옆집에 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현관을 봤습니다. 희주 신발이 없었습니다. 몇 시인지 확인했습니다. 아침 7시 반이었습니다. 학교 가기 전 희주는 제 방문을 두드리지 않고 옆집으로 먼저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희주 신발이 없는 현관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된 일일까? 오늘 처음인 걸까? 아니면 여러 번 있었던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희주가 먼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움직이겠다고.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학부모들이 하나둘 들어가서 뒤쪽에 섰습니다. 저도 들어갔습니다. 교실 안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학부모들이 뒷벽을 따라 나란히 섰고 저는 그 사이에 섰습니다. 구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중간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희주는 창가 쪽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희주가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작게, 거의 표정이 바뀌지 않을 정도로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글을 써보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미리 써온 글을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강아지를 좋아한다는 아이도 있었고, 할머니에 대해 쓴 아이도 있었고, 축구선수 이야기를 쓴 아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 서서 아이들 발표를 듣다가 문득 희주는 무엇을 썼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희주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발표를 마치고 선생님이 또 손들 사람 있냐고 물었습니다. 희주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발표가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희주를 불렀습니다. 희주야, 너도 써왔지? 한번 읽어볼까? 희주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종이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자리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희주가 읽기 시작한 글의 첫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엄마입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희주는 계속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처음엔 작았는데 읽으면서 조금씩 커졌습니다. 엄마는 나를 43세 낳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가끔 엄마를 보고 할머니 같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처음엔 너무 싫었습니다.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말이 들려도 예전만큼 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나를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나한테 한 번도 힘들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엄마가 많이 힘들었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항상 제 옆에 있으려고 했다는 것도 압니다. 저는 그런 엄마가 좋습니다. 나이 같은 거 상관없이 우리 엄마가 제일 좋습니다. 교실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뒷벽에 서서 그냥 희주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희주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안 것 같았습니다. 희주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입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읽혔습니다. 엄마, 울지 마.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희주한테 웃어 보였습니다. 희주도 웃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부모들이 나오는데 옆에 있던 어머니 한 분이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희주 어머님이시죠? 방금 희주 글이 너무 좋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이 희주가 글을 정말 잘 쓰네요. 하고 지나갔습니다. 예전이었으면 그 말들이 어색했을 겁니다. 섞이지 못한 사람처럼 어물어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냥 고맙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복도에서 희주를 기다렸습니다. 쉬는 시간에 희주가 교실에서 나왔습니다. 친구 하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한테 오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 친구가 인사하고 싶대. 저는 그 아이한테 안녕 하고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 아이가 수줍게 웃으면서 희주 엄마 글 너무 좋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 눈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희주가 잘 써줬네 하고 희주가 옆에서 에잉하면서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 가볍고 환한 웃음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희주가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울었잖아. 저는 안 울었어. 라고 했습니다. 희주가 웃으면서 울었잖아요. 다 봤어. 라고 했습니다. 저는 눈이 좀 시려웠던 거야. 라고 했습니다. 희주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아까보다 더 꽉. 저는 그 손을 쥐면서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 그게 이 아이한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압니다. 앞으로도 그 말을 듣는 날이 있을 겁니다. 희주가 또 상처받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압니다. 그날마다 구석으로 물러나는 엄마가 아니라 그 자리에 같이 서 있는 엄마가 되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그게 전부여도 충분하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서 희주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뭔가 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간식을 준비하다가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희주가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희주가 뭔가를 쓰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간식을 들고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희주가 들어와 라고 했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책상 옆에 간식을 내려놓았습니다. 희주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오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희주야, 오늘 글 엄마한테 읽어줘서 고마워. 희주가 펜을 들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까맣고 맑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 오는 거 알고 썼어. 저는 그 말에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작고 단단한 아이가 오래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먼저 다가와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로 하면 또 울 것 같아서 그냥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줬습니다. 희주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43세 엄마가 됐습니다. 늦었다고 했습니다.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한테 짐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힘들었고 실제로 짐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압니다. 늦게 시작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늦게 시작했어도 함께 걸어온 시간이 쌓이면 그게 결국 전부가 된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엄마라는 이름은 그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희주가 그걸 먼저 알았습니다. 저보다 10살짜리 아이가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이한테 많이 배우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구석에 서지 않겠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지 않겠습니다. 시선이 느껴져도 고개를 숙이지 않겠습니다. 희주 옆에 당당히 서겠습니다. 할머니 같다는 말이 들려도 이 아이 엄마라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밥상을 차리는데 희주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와줄까?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 라고 했습니다. 희주가 옆에 서서 수저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저녁이 오래전부터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운동의 날 희주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돌리던 그 뒷모습. 그날의 제가 지금의 저를 봤다면 믿지 못했을 겁니다. 같은 아이가 맞나 싶을 만큼 지금 희주는 제 옆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